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은퇴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삶이 예전보다 더 고달파졌다는 생각 말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자식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게 과연 노년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출구 없는 노동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당신도 어느 순간 의심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이 실은 나를 가장 서럽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어 돈도 있고 집도 있지만 매일 피곤하고 우울해 하십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조연으로 전락한 것 같죠. 그저 자식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내 삶을 통째로 억울하게 맞바꾼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 한 그릇의 거리, 일완탕의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과 가까이 살기로 한 결정, 과연 후회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지금 돌아보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낡고 계단은 가팔랐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터라 익숙했죠. 앞집 아주머니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분. 시장도 코앞이고 동네에는 온통 하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사러 나갔다가도 이웃과 30분씩 수다를 떨다 들어오는 그런 소박하고 맘 편한 날들이었죠. 물론 새 환경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구체화된 건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본 글, 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글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좋은 거리는 국 한 그릇의 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끓인 닭백숙을 들고 자식 집까지 걸어갔을 때 국이 식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리.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정말 맞는 말 같았습니다. 늙으면 자식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돌봐주고 사는 게 진정한 안정이 아닐까 싶었죠. 제 아들 내외는 경기도의 신도시 동탄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분양받아 들어간 그곳은 꽤 번화한 신도시였죠. 녹지도 많고 아파트엔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있고 커뮤니티 센터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슬슬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낡은 집을 팔고 그쪽으로 가서 방 2개짜리 깨끗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살까? 늙어서 계단 오르내리는 고생도 덜고 무엇보다 아들네랑 가까우면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돕기 좋지 않을까? 당시 저는 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손주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주말엔 공원 산책도 같이 하는 상상을 했죠. TV 광고에나 나오는 행복한 대가족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렸던 겁니다. 돈 계산도 철저히 했습니다. 비록 낡은 아파트였지만 서울 요지라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팔면 8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둔 신도시의 4년차 아파트는 방은 좀 작아도 구조가 잘 빠졌는데 금매로 나와서 6억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죠. 이렇게 갈아타면 손에 1억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니 노후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지 않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생각을 털어놓자 처음엔 반대하더군요. 이 나이에 무슨 이사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우리 늙은이 둘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자식이 가까이서 들여다봐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도 그 말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뜻대로 해 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에게 등짝이라도 한 대 때리며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 정말 충동적이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이사 결정이 나자 저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들떴습니다. 자나 깨나 새로운 생활, 생각뿐이었죠. 30년 넘게 산 우리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었지만 시장 바로 뒤편이라 입지가 좋아 중개인은 대지 지분만으로도 가치가 높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은 한 달도 안 돼서 예상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남편은 내색은 안 했지만 낯선 곳에 가서 적응 못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죠. 새로 이사갈 동네는 쾌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공원, 게다가 제가 눈여겨본 노인 주간보호센터까지 가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더 늙으면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파트는 젊은 부부가 사두고 입주하지 않은 집이라 새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지만 베란다 너머로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베란다를 보자마자 여기서 내 인생의 제2막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죠. 3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낡은 스웨터 한 벌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짐을 싸다 말고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있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감상은 곧 설렘으로 덮였습니다. 아들네와 딱 아파트 한 동 거리라니. 매일 손주가 학교 끝나고 책가방 맨 채로 우리 집에 달려오고 내가 갈비찜이라도 하면 냄새 맡고 아들이 올라오는 상상을 하니 이사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새 집에 와서 시계 걸고 창문 닫고 TV 각도 맞추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이사 온 첫 주,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을 사주더군요. 손주는 베란다가 좋다며 비누방울 놀이를 하겠다고 뛰어다녔습니다. 땀 흘리는 손주의 목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가족끼리 오손도손 지내는 게 행복이지. 친구들 단톡방에 자랑스레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 생활 시작했다. 몇 걸음만 가면 손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친구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반응이었죠. 누구는 자식이 부산에 살아 명절에나 본다며 한숨을 쉬었고, 누구는 자식 근처로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제 뜻대로 될 줄 알았죠. 이사 온 지 몇 달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지 내 산책로를 30분 걷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두유 한 잔 사 마시고 낮엔 베란다 화초 가꾸고 저녁엔 아들네가 와서 밥을 먹거나 근처 야시장을 구경 가는 삶. 얼마나 알차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며느리도 참 깍듯했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을 사오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며 나섰죠. 손주는 학교 끝나면 매일 할머니 집에 오겠다고 떼를 썼고요. 저는 손주를 위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유아용 식기도 사고 작은 책상과 의자도 마련해 줬습니다. 그 작은 의자에 앉아 밥 먹는 손주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저도 잊고 살았던 취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는 서예 교실에 등록해 매주 수요일마다 먹을 갈고 글씨를 썼습니다. 예전 교사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가족 단톡방에
깨끗한 새 주방 사진을 올리며 가족에게 밥 해주는 게 행복이라고 썼더니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왔습니다. 어느 주말엔 아들이 근처 호수공원에 가자더군요. 김밥이랑 과일을 싸서 나갔더니 손주 녀석이 신나서 신발도 거꾸로 신고 뛰어다니고 남편도 오랜만에 제 독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륜의 즐거움이구나 싶었죠. 관절 아픈 것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날들은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짜 시련은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던 아들네가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평일 저녁까지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고 가더군요. 말이 좋아 들르는 거지. 사실상 우리 집을 무료 급식소 취급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바쁘고 며느리 퇴근 늦으니 이해하자 싶었죠.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면 족한데 아이들 입맛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우유를 찾고 며느리는 생선찜을 좋아하고 손주는 채소는 입도 안 대고 치킨이나 햄 같은 반찬만 찾았습니다. 세 사람 입맛 맞추려니 한 끼의 반찬으로 육가지는 해야 했고 시장을 하루에 2번씩 가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식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모든 생활비가 예전에 2배로 뛰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 월 3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반은 저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월말만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금 통장은 헐기 무서워 쳐다보지도 못했죠. 가장 서운한 건 아들네가 생활비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셋이 와서 먹고 마시고 과일에 간식까지 제가 다 대는데 손주는 올 때마다 할머니, 오늘 푸딩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실망시키기 싫어 미리 사다 놓지만 그것도 모이면 큰 돈이잖아요. 넌지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우리 둘이선 다 먹지도 못할 고기를 너희 때문에 짝으로 산다고 흘려봤지만 아들은 웃으며 엄마,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요. 보너스 타면 제가 거하게 쏠게요. 하고 넘기더군요. 그 거한 한 끼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엄마, 다음엔 도시락 사올게요라는 빈말이라도 했으면 덜 서운했을 겁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설거지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겨우 아들네 식모 노릇하려고 이사 왔나. 드라마 좀 보려고 하면 손주가 만화 채널 틀어달라 떼쓰고 리모컨 권한마저 뺏겼습니다. 남편도 예민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요리하느라 끙끙대는데 뒤에 와서 작게 속삭이더군요. 당신 완전 하녀 팔자 다 됐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냄비도 겨우 들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데 당신은 내가 좋아서 이 고생하는 줄 알아.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쇼윈도 부부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새벽 3시에 깨서 천장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이사가 정말 맞는 결정이었을까? 결국 사달이 난 건 어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장 봐오고 약국 들러 고혈압 약 타고 손주 담임 선생님 부탁으로 학교까지 시켰습니다. 집에 오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죠. 그래도 습관처럼 쌀 씻고
채소 다듬고 국 끓였습니다. 오후 4시 반. 식구들 오면 바로 먹이려고 고등어 조림에 구이까지 준비하다가 냉장고에서 닭다리를 꺼내려 허리를 숙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문틀에 부딪혀 바닥에 머리를 떼진 않았지만 통증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놀란 남편이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좀 쉬면 된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며 저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안색이 왜 그래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좀 어지럽네. 제 대답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식탁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은 뭐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는 아들, 묵묵히 밥만 먹는 며느리, 주스 달라고 징징대는 손주, 소파에 반쯤 누워 그들을 보는데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그들에게 무료 식당이고 저는 그냥 밥 차려주는 키오스크 기계 같았죠. 내가 끓인 저 국물처럼 내 진액도 다 말라버렸구나. 밥 다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그들 뒤로 제가 다시 일어나 그릇을 치우는데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덜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렸구만. 타박이 아니라 안쓰러워서 하는 말인 걸 알기에 더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둘이 소박하게 저녁 먹고 라디오 들으며 차 마시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심심했지만 자유로웠던 그 시절요.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카톡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체력이 딸려서 그러는데 일주일에 2~3번만 오면 안 되겠니? 아니면 가끔 너희끼리 해결하든지. 그러자 아들 표정이 싹 굳더군요. 엄마, 우리가 뭐 얻어먹으러 와요? 엄마 계신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오는 거지.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의 힘듦을 가족의 정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버리고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사는 것이구나. 국 한 그릇의 거리? 그 따뜻한 국물에 대어 화상을 입은 건 바로 나였구나.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방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10층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오지랖 넓고 수다스러운 분이라 평소엔 피했는데 그날따라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새댁 나이 들어도 이사 오면 새댁이라 부르곤 하죠. 얼굴이 반쪽이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지. 그러면서 활동실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님이 털어놓더군요. 나도 그랬어. 자식 결혼하고 손주 봐주려고 이 근처로 왔다가 손주 5살 될 때까지 이 아파트 단지를 못 벗어났어. 내 이빨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애만 봤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국 딸이랑 단판 짓고 내 인생 찾겠다고 선언했어. 처음엔 딸이 섭섭해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이해하더라. 선은 확실히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둘 다 죽어. 김 여사님은 이제 매주 춤 배우러 다니고 주말엔 등산 다닌다며 웃었습니다. 늙으면 내 생활이 있어야 해. 자식주의를 위성처럼 맴돌면 안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야. 그분은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내가 뭘 했어. 그 인터넷 글 믿지 말랬지. 이사 오고 나서 당신 서해 부딩크 다 마른 거 봐라. 우리는 그날 밤 결단을 내렸습니다. 떠나자. 우리 인생을 되찾자.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귀엽던 손주가 할머니 물 줘 하면 내가 없으면 얜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겠구나 싶고 새우 가격 2만 원 앞에서 벌벌 떠는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내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에 이렇게 돈을 아끼며 살아야 하나? 저는 방에 들어가 종이를 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년 동안 여유 자금의 절반을 까먹었더군요. 내 시간도 돈도 자존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사 갈래요. 남편은 담담하게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네 라며 동의했습니다. 늙어서 돈 없는 건 참아도 자존심 없는 건 못 참아요. 부동산에 전화해 예전 동네 근처에 월세나 전세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놀라지도 않더군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시 구관이 명관이라며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들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을 때 제가 상상한 반응은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시게? 이삿짐 센터 불러드려요. 아들은 붙잡기는커녕 귀찮은 일 빨리 처리하려는 듯 굴더군요. 섭섭함을 넘어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손주 운동회 때 입히려고 삐뚤빼뚤 꿰매준 비옷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헛된 곳에 쓰인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신도시 아파트를 떠나 예전 살던 동네 근처의 작은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층엔 콩국수 집이 있고 골목 과일 가게엔 여전히 그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아침엔 공원 걷고 오후엔 서예 쓰고 가끔 노인복지관 가서 차 마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만은 비단 옷 입은 듯 편안합니다. 아들네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오진 않아요. 며느리는 좀 뚱한 눈치였지만 제가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련다. 이 말을 내뱉었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이란 또래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느라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은퇴하면 좀 쉴 줄 알았는데 외로움 때문에 자꾸 자식 곁을 기웃거리게 되죠. 하지만 그건 결국 나를 언제든 부르면 오는 5분 대기조로 만들 뿐입니다. 가까이서 서로 돌봐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현실은 내가 걔네를 돌봐주고 걔네는 제멋대로 사는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국 한 그릇의 거리요. 그 국은 배달되기도 전에 식거나 나만 되게 만듭니다. 자식과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고마운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무료 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돈, 제발 돈 쥐고 계세요. 마음 약해져서 자식에게 퍼주지 마세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의 존엄은 지갑 두께에서 나옵니다. 아파서 병원비 낼 돈 없어서 자식 눈치 보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네와 떨어져 사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가끔 보니 반갑고 서로 예의를 지키게 되더군요. 진정한 천륜의 즐거움은 매일 엉겨붙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잘 살다가 가끔 웃으며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집 옆에 딱 붙어 살며 헌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쿨하게 거리 두고
내 인생 즐기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얻을지보다 무엇을 잃게 될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주인공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지안이 할미가 많이 사랑해 줄게. 태어난 지은이와 아기를 위해 우리는 집 구조를 바꿨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엔 매트를 깔고 욕실엔 손잡이를 달았죠. 저녁 밥상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좁은 빌라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닐까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저 김옥자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고 시골 땅 지키려고 법정까지 가고 자식들 집 마련해 주려다 병까지 났지만 지금 내 품에서 새근거리는 손녀 지안이를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짐을 나누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문제로 혹은 고부 갈등으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그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